제가 10년 동안 후원했던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입학식 연단에서 제 돈의 출처가 부당하다고 말했죠. 저는 곧바로 그 아이 어머니의 5천만 원 수술비를 취소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 올해 38세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10년 전 그 비 오던 날 박수아를 만났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약간의 목돈을 모았지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쌓아 올린 돈이었죠. 그날은 경기도 외곽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날가 희끗희끗해진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낡은 책가방을 메고 빗속을 뚫고 산 아래로 내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워낙 거세게 쏟아져 아이의 머리카락과 옷은 온통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몰아 아이에게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울었죠. 아가씨,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소녀가 고개를 들자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녀린 몸에 비해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저 얼른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저녁밥 기다리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아려웠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가 더 거세질까 두려웠는지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집은 어디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수아예요. 집은 저 앞산골 마을에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에 가는 거야?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하니? 박수아는 고개를 떨구고 책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학교는 형편이 안 좋아서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저도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던 고통을 알기에 박수아를 보니 마치 그 시절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산골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박수아는 저 앞에 낡은 흙벽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집벽에는 금이가 있고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길가에 기다리라고 한들 박수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양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는 한 여인이 절 데려다 주셨어요. 이 이모님이 절 데려다 주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서 누가 봐도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제가 얼른 다가가 말렸습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지 마시고 편히 누워 계세요. 박수아의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수아를 데려다 주시다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병을 앓고 계신가요? 많이 위중해 보이시는데요. 박수아의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병이에요. 류마티스성 심장병이라 늘 약을 먹고 있지만 수술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버티고만 있어요. 우리 수아는 어릴 때부터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박수아는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병 꼭 고쳐드릴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녀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제승용만 원을 꺼내 박수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돈으로 좋은 음식 싸드시고 몸 좀 보충하세요. 수아에게도 학용품 좀 사주시고요. 박수아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아가씨,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수아를 데려다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수아를 보니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집안 사정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돈은 수아 학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매달 돈을 보내드릴게요. 수아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요. 박수아와 엄마는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고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수아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은 저의 은인이세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할게요. 저는 얼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가, 고마워할 필요도 보답할 생각도 하지 마.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부터 저는 박수아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400만 원을 보내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20명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매년 계약 전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추가로 보내주었고 명절에는 옷가지와 영양제도 챙겨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후원을 거르지 않았고 박수아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아도 종종 제게 문자와 전화로 공부 상황을 알리며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후원했으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제는 끈끈한 정이 생겼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아가 정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던 날 저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박수아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회의 틈을 타 문자를 열어보니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님, 됐어요. 뒤에는 엉엉 우는 이모티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몇 점 받았어? 네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박수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는 숨 넘어갈 듯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 680점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탁자를 내리치 보냈습니다. 회의실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잠시 멈추라고 한 뒤 휴대폰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이모님은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지난 세월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박수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도 이 소식 듣고 오셨어요. 꼭 이모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서울에 찾아뵙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다 네가 노력한 결과지. 너랑 엄마는 일부러 찾아올 필요 없어. 계약할 때 이모님이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와인 한 병을 따서 혼자 축하했습니다. 10년 전 그 비 오던 날의 가녀린 소녀가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이 되다니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수아에게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약 준비금 및 생활비라고 적어 보냈죠. 그리고 일부러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수아야, 이 돈으로 괜찮은 옷 몇 벌 사고 학용품도 좀 사. 서울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돼. 학교 다니는 동안 너무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먹어. 모자라면 이모님께 다시 말하고
박수아는 곧 돈을 받고는 김갑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친엄마보다 더 가까이 느끼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어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낸 문자를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의 후원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수아 엄마가 류마티스성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아팠고 수술할 돈이 없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박수아가 대학에 합격하고 자리를 잡으면 엄마 수술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수아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으니 제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이죠. 저는 서울 시내 최고의 심장병 전문 병원에 전화해 수술에 관해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의사는 박순희 박수아 엄마의 이름씨의 병세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수술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술비와 이후 재활 비용을 합쳐 대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난 세월 박수아 모녀가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그리고 박순희 씨가 건강을 되찾고 박수아가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먼저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박순희 씨가 입원 준비를 마치면 나머지 4천만 원을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박수아 엄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수아가 서울대학교에 갔으니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아주머니 병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가 서울 시내 최고의 병원에 수술 예약을 해놨어요. 수술비는 제가 낼 테니 아주머니는 마음 편히 입원해서 수술 받으시면 돼요. 박수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우리 집의 큰 은인이세요. 정말 우리 집의 큰 은인이세요. 제가 평생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수아 저 아이가 지은 씨의 은혜를 잊는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얼른 몸 회복하셔서 수아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박수아에게도 문자를 보내 수술 소식을 알렸습니다. 걱정 말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아는 몇 번이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답장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 집에 가면 꼭 이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게요. 그때 저는 매일매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박수아 엄마의 병원 입원 관련 절차를 돕느라 분주했습니다. 일부러 박수아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휴대폰도 사주었습니다. 계약할 때 선물로 주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락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약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약하는 날에는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서울로 가서 입학 수속을 도와주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며 수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줄 생각까지 저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박수아를 돕고 그 아이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저 스스로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성취감이 박수아의 손에 의해 그리도 철저히 그리도 차갑게 부서질 줄은 말입니다. 박수아의 개학날, 원래는 제가 직접 데려다 주려 했지만 갑자기 중요한 고객이 찾아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운전기사에게 준비해둔 노트북, 휴대폰, 그리고 4,000만 원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특별히 박수아의 짐을 차에 싣고 가는 길 내내 잘 보살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돌아와 제게 말하길 박수아가 너무 기뻐하며 몇 번이고 이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착한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은 9월 1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수아는 하루 전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내일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는데 제가 신입생 대표로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해요. 그때 이모님을 언급하면서 지난 세월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문자를 받을 당시 저는 고객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나음이 터져 나왔고 고객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10년 동안 고객들이 무슨 잔했습니다. 고객들이 무슨 년 동안 후원했던 아이가 저는 신입생 대표로 여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제 마음은 더욱 흐뭇해졌습니다. 다음 날 입학식, 박수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무실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9시 정각, 라이브 방송이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 웅장한 서울대학교 교정,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박수아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신입생 대표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수아는 하얀 셔츠를 입고 포니테일 머리를 한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를 보며 저는 보면 볼수록 흐뭇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정말 잘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사회자가 박수아를 소개하자 아이는 마이크를 들고 목을 가다듬은 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적 가난했던 이야기, 엄마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시큰해지면서 처음 아이를 만났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돌연 화제를 받고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끈기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요. 여기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저를 언급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곧 아직 뒷부분을 말하지 않았을 뿐 나중에는 분명히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박수아는 마이크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부당하다는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번 더러운 돈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얼른 음량을 최대로 높이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수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수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깨끗하지 못한 돈으로 학업을 마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탐욕으로 얼룩져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저 자신의 노력 덕분이며 그 더러운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시절 배를 골아가며 공부했을지언정 그런 불명예스러운 후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수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한때 부정한 출처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아이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10년. 제가 무려 10년 동안 그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12살부터 22살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달 제때 돈을 보냈고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옷과 영양제를 보냈고 엄마의 수술비를 위해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제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 돈이 더러운 돈, 부정한 출처의 돈이라고 욕하다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래야 겨우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돈은 한 점 티 없이 깨끗한 돈이고 제가 한 푼 힘들게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고 분노로 인해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는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제 카카오톡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인기척을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고 바닥에 물이 흥건한 것을 보고는 얼른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목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저 은혜를 모르는 것. 내가 10년 동안 후원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감히 나를 이렇게 욕해. 비서도 그 내용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김 이사님, 박수아가 너무 심했네요. 김 이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의 수술비도 단 한 푼도 더 내지 않을 거야.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수화기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이전에 박순희 씨 박수 엄마의 이름의 수술비로 5천만 원을 예약해두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 비용을 취소한다고 알려드립니다. 단 한 푼도 더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병원 직원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이세요? 박순희 씨 수술은 이미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여자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제 돈의 출처가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의 일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으니 화도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순수한 선의로 도왔는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수아,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내 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를 후원한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줘. 네 엄마의 수술비는 네가 알아서 해봐. 병원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속 화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수아가 연단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그 얼굴을 떠올리니 역겨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라이브 방송 녹화본 중 핵심 부분을 저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수아에게 보낸 모든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리고 물건을 보내주었던 택배 영수증 캡처본까지 모두 정리하여 한 폴더와 기록, 그리고 물건을 보내주었던 택배 영수증 캡처본까지. 아니나 다를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였기에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박수아 엄마인 박순희 씨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말보다 먼저 박순희 씨의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지은, 너 미쳤어? 왜 내 수술비를 취소한 거야? 의사가 방금 전화해서 수술을 못하게 됐다고 하잖아.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먼저 따님에게 물어보세요.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제게 왜 수술비를 취소했는지 물으세요. 박순희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가 확연히 약해졌습니다. 수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 아이는 그저 어려서 말을 조심하지 못한 것뿐이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오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가 후원한 돈이 부정한 돈이고 더러운 돈이라고 말했어요. 제 후원을 받는 것이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긴다고 말했다고요. 박 아주머니,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모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산골 마을에서 끌어내 공부시키고 돈과 물건을 보내주고 지금은 아픈 아주머니 병까지 고쳐주려 했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모욕합니까? 박순희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알아요. 수아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가서 꼭 혼낼게요. 하지만 제 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가 더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5천만 원 수술비를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탁할게요. 수아가 지난 세월 고생한 걸 봐서라도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따님이 그렇게 떳떳하다면서요? 제 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럼 그 아이가 직접 수술비를 마련하게 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연설까지 하고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할 정도면 능력도 상당할 테니 5천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말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박순희 씨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이사님, 아래층에 두 분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김 이사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한 분은 할머니고 한 분은 젊은 여자인데 감정이 너무 격해서 말릴 수가 없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박수희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아짝으로 나를 보러 오는 건지 내가 직접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순희 씨는 박수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는데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술이 파래서 정말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만히 가득했습니다. 박수아는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한 줄기 우쭐거림과 경멸이 서려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순희 씨가 제게 달려들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 비서가 막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너 이럴 수 있어? 우리 모녀가 너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우리 살기를 막는 거야? 수아가 서울대학교 간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가 대인배답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는 거니? 박수아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이모님, 제가 한 말이 이모님을 불쾌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모님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모님 스스로가 더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모님이 10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신 걸 봐서라도 더 이상 따지지 않을게요. 얼른 엄마 수술비 다시 처리해주고 제 생활비로 1천만 원 더 보내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저는 아이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아, 다시 말해봐. 네가 나보고 네 엄마 수술비를 내주고 네 생활비까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돈을 욕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구걸한다고? 네 낯짝은 어디 갔어? 박수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수술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이모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시니까진 몇 천만 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일? 저는 탁자 위에 서리철을 들어 탁 소리가 나도록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후원한 돈이 총 2억 원이 넘어요. 너한테 옷 사주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대줬어.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키운 게 은혜를 모르는 늑대 새끼일 줄이야. 저는 서리철을 열어 송금 기록 인쇄본을 아이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직접 봐. 이게 매달 송금한 기록이야. 4억만 원부터 1억여만 원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이건 네가 고등학생 때 내가 보내준 오리털 파카와 운동화 택배 영수증이야.
이건 네가 작년에 학원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보내준 유견형만 원이야. 박수아,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이 돈 중에 어느 한 푼이라도 더러운 돈이 있니? 어느 한 푼이라도 내가 힘들게 번 본이 아니니. 박수아는 탁자 위에 서류를 보며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돈을 어떻게 버셨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돈은 제가 다 썼으니 돌려줄 수도 없고요. 우리 엄마 수술비는 이모님이 꼭 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이모님을 고소할 거예요. 일부러 치료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소해봐. 내가 판사에게 네가 10년 동안 후원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짓을 했는지 보여줄 테니. 네가 내 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마쳤는데 돌아서서 내 돈을 더럽다고 욕했다고 모두에게 말해봐. 사람들이 네 말을 믿을까? 내 말을 믿을까? 박순희 씨는 박수아가 저에게 말싸움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저희가 지은 씨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죽어도 괜찮지만 수아는 아직 어려요. 아직 학생인데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모녀가 번갈아 가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제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여기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제가 수아를 후원한 건 제가 모녀를 불쌍히 여겼고 수아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아이는 은혜를 모르는 늑대 새끼나 다름없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저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이 수술비는 단 한 푼도 더 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제 회사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박수아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김지은, 후회하지 마. 이모님이 오늘 우리 엄마를 돕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릴 거야. 내가 모두에게 이모님이 비정하고 남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악독한 여자라고 말할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하지만 그 전에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를 후원한 2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먼저 생각해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연설하며 나를 비방한 것은 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야. 내 변호사가 너에게 연락할 거야. 걱정해서 보자. 박수아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박순희 씨도 울음을 멈추고 박수아의 팔을 잡으며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늘 들어주던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문을 향해 경비원 하고 소리쳤고 곧 2명의 경비원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수아 모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들을 내보내세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회사 문턱도 못 넘게 하세요. 박수아 모녀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박수아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두고 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지은, 두고 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수아, 네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대단한 줄 아는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방하면 네 자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니? 착각이야. 네 행동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줄 뿐이야. 결국 자업자득은 네 자신이지. 박수아 모녀가 경비원에게 이끌려 나간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할수록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다면서요? 그럼 제가 먼저 그 모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줘야죠. 저는 회사 공식 SNS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계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쓰일 때가 된 것이죠. 저는 박수아의 입학식 연설 녹화본 중 핵심 부분, 지난 10년 동안의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 기록, 택배 영수증 캡처본, 그리고 10년 전 처음 박사를 만났을 때 운전기사가 찍어두었던 아이의 달리는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한 사진까지 모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10년 후원 끝에 서울대. 10년 후원 끝에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박수아 모녀에게 묻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게시물을 올린 후 저는 이 내용들을 몇몇 지역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업계단체 채팅방에도 공유했습니다. 동정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박수아가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예상외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SNS는 폭발했습니다. 댓글과 공유 수가 폭증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세상에 이 박수아라는 애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남이 10년 동안 후원해서 상골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돈이 더럽다고 욕하다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송금 기록 보니 2억이 넘는 돈이네. 김 이사는 정말 착하시다. 나 같으면 진작에 마음이 식었을 거야. 수술비 취소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가 김 이사님 회사 찾아봤는데 친환경 사잡았는데 세금도 많이 내는 기업인데 돈의 출처가 부당할 리가 없죠. 박수아는 순전히 은혜를 입고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거네 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이사님, 올리신 증거자료 다 봤습니다. 박수아의 행동은 이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이 후원하신 돈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지금 박수아가 공공연히 김 이사님을 비방했으니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진행하세요. 사과와 배상 모두 받아야겠습니다. 후원금 반환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그 돈이 아쉬운 건 아니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안내데스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층에 기자들이 많이 와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것이 사실을 명확히 밝힐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회의실로 갔습니다. 10여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 박수아 씨를 10년 동안 후원하신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비 오던 날 경기도 외곽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며 집으로 달려가 아픈 엄마에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고통을 알기에 그 아이가 마음 편히 공부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수아 씨가 연설에서 김 이사님 돈의 출처가 부당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회사 사업자 등록증, 납세 증명서, 그리고 창업 초기의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회사는 20년 전 직원 3명뿐인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수한 제품 품질과 성실한 경영 덕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납세 증명서입니다.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송금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박수아에게 송금한 증거입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입니다. 아이는 매번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돌변하여 제 돈이 더럽다고 욕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아이가 쓴 이 모든 돈이 역겹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박수아 씨 엄마의 수술비를 취소하신 것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수아가 그렇게 떳떳하게 제 돈을 거부했으니 엄마 수술비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엄마의 병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돕는 것은 정이고 돕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의 전말을 명확히 설명했고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들은 모두 제게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웹사이트와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모두 서울대 신입생 10년 후원한 은인 비방하며 대응망도 수억 원의 후원금 돈의 출처부단 비난으로 돌아오다. 과연 누가 도덕적 잣대를 강요하는가? 였습니다. 박수아의 SNS 계정도 네티즌들에 의해 파헤쳐졌고 댓글창은 온통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박수아가 예전에 저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던 카카오톡 게시물을 캡처하여 올렸는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니 더욱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식 SNS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복수심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은 박수아 모녀다. 그들은 나를 비방하면 자신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서서히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박수아는 또다시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는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후원했고 이제는 엄마의 수술비까지 취소했다면서요. 저를 심술궂고 사악한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장문의 글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죠? 아무래도 완전히 궁지에 몰려 저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거짓말은 곧 네티즌들에 의해 탄로났습니다. 박수아 집안을 아는 고향 사람이 인터넷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수아 아버지는 아이가 5살 때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도망가서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요. 김 이사님이 그 사람을 알 리가 없다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박수아가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구나. 이런 거짓말은 너무 수준 낮잖아. 누가 믿겠어? 라고 했습니다. 박수아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네티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학교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요. 서울대학교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조사 결과 박수아의 연설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에게 명예훼손을 입혔다고요. 학교는 이미 그 아이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신입생 대표 자격과 국가장학금 자격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제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놓였습니다. 박수아, 이것은 네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야. 앞으로 너를 더욱 후회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면서? 내 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수아 모녀가 어떤 꼼수를 부리든 저는 끝까지 상대할 것입니다. 선악은 결국 보응을 받습니다. 그들이 제게 진 빚,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은 결국 하나하나 갚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징계 통지가 내려진 후 저는 박수아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제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여기저기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도 했다고요. 하지만 아이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 기록 같은 것들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티즌들은 이미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헤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는 의사 친구에게서 박순희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박순희 씨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치료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요.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박수아가 처음 연단 위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말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나는 그들이 지금 5천만 원의 수술비를 어디서 구할지 궁금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박수아가 제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고 목소리에도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은 이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줄 알아요. 연설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이모님을 비방하면 안 됐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위급해요. 수술이 시급하니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수술비 좀 내주세요. 제가 앞으로 꼭 보답할게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수아, 이제 와서 잘못한 줄 안다고? 진작에 뭐랬니? 네가 서울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왜 오늘을 생각 안 했어? 내 돈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구걸해? 박수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때 제가 한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허영심의 눈이 멀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죽으면 안 돼요. 엄마가 죽으면 저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모님, 제발 부탁할게요. 저를 불쌍히 여겨 저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제 마음속에 섬뜩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불쌍히 여겨 10년 동안 후원했는데 돌아온 게 뭐였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방하고 은혜를 모르는 짓이었잖아. 박수아, 내가 네 말을 또 믿을 것 같니? 네가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건 그저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뿐이야. 네 엄마가 수술에 성공하고 네가 서울대학교에서 발붙이고 나면 오늘 한 말을 기억이나 할 것 같니? 박수아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꼭 기억할게요. 이모님, 제가 각서도 써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면 꼭 모든 돈을 이모님께 다 갚을게요. 이모님 노후까지 돌봐드릴게요. 됐어. 저는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네 각서도 필요 없고 네 노후 보살핌도 필요 없어. 네 엄마 수술비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너를 고소하라고 했어. 법원의 소환장을 기다려. 말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박수아가 지금 매우 절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이가 자초한 것입니다. 사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과거를 묻지 않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너무 순진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박수아가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인터넷에 크라우드 펀딩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배은망덕한 이야기는 이미 온 인터넷에 퍼져 있었기에 누가 그 아이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겠습니까? 친척들은 이미 그들 가족의 이전 일 때문에 지쳐 피하기 바빴고 친구들은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모두 그를 멀리했습니다.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에도 아무도 기부하려 하지 않았고 댓글창은 온통 배은망덕이라는 비난과 자업자득이라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했지만 박수아는 겨우 몇십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수술비에 푼돈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순희 씨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매일 수백만 원씩을
CU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몇십만 원은 곧 받았났고 병원에서도 박수아에게 여러 차례 진료비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아는 돈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박순희 씨를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기본적인 치료만 진행했습니다. 살아남을지 여부는 오로지 여부는 박수아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이는 서울대학교의 유명인사가 되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전에 그와 사이가 좋았던 몇몇 친구들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를 보는 눈빛에도 미묘한 불편함이 서렸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신청했던 몇 군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 사건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국가 장학금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 보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는 매일 가장 저렴한 도시락만 먹고 때로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새 옷과 화장품을 샀지만 이제는 낡은 옷만 입고 스킨케어 제품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입학식에서 의기양양했던 신입생 대표가 지금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다니 정말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박수아를 만났습니다. 친구 말로는 박수아가 낡아 희끗희끗해진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매우 초췌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그때 아이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컵라면을 사고 있었는데 제 친구를 보자마자 얼른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하며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아이의 배은망덕함과 탐욕이 그를 오늘날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알았다면 10년 동안 자신을 후원한 저에게 잘 대해줬다면 지금쯤 서울대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도 진작에 수술을 순조롭게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이 없습니다. 저지른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수아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이라 박수아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아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입니다. 아이가 제게 진 빚, 그리고 그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은 결국 하나하나 갚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회사 사업은 이 일 덕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저를 지지하며 저처럼 양심적이고 떳떳한 사장님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며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고요. 저는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제가 박수아를 후원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이가 저를 비방했을 때 제가 반격한 것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취소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함부로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박수아에게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 도덕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가 약함이 아니고 좋은 마음이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법원 개정 며칠 전 증거를 정리하다가 창업 초기의 낡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달고 다른 가죽 장구 한 권, 누렇게 바른 기차표 몇 장, 그리고 저와 직원들이 낡은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 장. 이 물건들을 보니 그 시절 창업의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박수아를 후원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제가 막 창업했을 때 6평도 채 되지 않는 낡은 공장을 빌렸고 직원도 2명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운반공을 고용할 돈이 없어
제가 직접 직원들과 함께 장비를 옮기고 물건을 나눴습니다. 매일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주문을 맞추기 위해 3일 밤낮을 새워 일했는데 결국 작업실에서 쓰러져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자금 회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공급업체에 1억 원의 대금을 갚지 못해 상대방이 매일 찾아와 빚독촉을 했고 심지어 공장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냉대와 조롱만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8강 오르는 한 사장님이 제 사장님이 결국 전혀 모르는 한 사장님이 그 사장님은 제게 젊었을 때 자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의는 전염된다며 나중에 제가 능력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점차 안정되자 저는 자선 활동을 시작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했습니다. 박수아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그 시절의 제 자신을 보았고 저를 도와주었던 그 사장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10년 동안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선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창업 경험과 저를 도와주었던 사장님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여 낡은 물건들의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동정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제가 힘들게 번 돈이며 선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예상외로 이 글은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그 사장님도 이 글을 보았는지 댓글창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절 오기 넘치던 어린 아가씨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도 자선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보니 참 뿌듯합니다. 선의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선의는 조건이 성공하여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일은 정말 전염분이시고요. 김 이사님도 정말 전염돼도 10년 들게 창업하셨는데도 10년 동안 박수아를 후원했는데도 10년 동안 박수아를 후원하시다니 이제 김 이사님 돈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 박수아가 저런 돈을 더럽다고 말하다니 정말 눈이 멀었구나. 이 글이 퍼져나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가 박수아를 후원한 것이 결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의와 감사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아가 이전에 꾸며냈던 거짓말들, 예를 들어 제가 그의 아버지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후원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완전히 탄로 났고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수아의 고향 사람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에 따르면 박수아는 고등학생 때부터 허세를 부리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은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곤 했고 나중에 명문대에 합격하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산골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요. 그의 엄마인 박순희 씨도 마을에서 자주 김지을 씨가 자기 집안의 돈줄이라고 말했고 박수아가 대학에 합격하면 김지을 씨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요. 이 말들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자 박수아 모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김 이사님을 돈줄로 생각했구나.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박수아는 애초에 순수한 어려운 학생이 아니었어. 그저 탐욕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소인배일 뿐이야. 서울대학교는 저런 학생을 입학시켜서는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을 인지하고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수아의 징계 결정을 재심해야겠다고요.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박수아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학교가 박수아를 퇴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수아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그와 말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뒤에서 그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그의 정신적 압박은 점점 커졌고 학업 성적도 곤두박질쳐 여러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박순희 씨의 병세도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점점 더 위중해졌습니다. 듣자 하니 이제는 침대에서 내려올 기력도 없고 매일 병상에서 신음한다고 합니다. 박수아는 매일 밤과 후에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돌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복습해야 했습니다. 양쪽을 오가며 지쳐버린 그는 완전히 야위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서울대학교 근처 병원에 들렀습니다. 박순희 씨의 상황을 보러 간 것이죠.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병실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어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박수아는 침대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박순희 씨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한 줄기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과응보라는 감에만 있었습니다. 만약 박수아가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알았다면 10년 동안 자신을 후원한 저에게 잘 대해줬다면 지금쯤 서울대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도 진작에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아이는 굳이 배은망덕한 길을 택했고 저를 비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오로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수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자선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선행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의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여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법원 개정날 저는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아 모녀도 왔습니다. 박순희 씨는 박수아의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습니다. 박수아는 낡아 희끗희끗해진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주위 사람들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심리가 시작된 후 제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수아의 연설 녹화본, 10년 동안의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 기록, 택배 영수증 캡처본, 그리고 제 창업 관련 증빙 서류와 창업 경험을 담은 글까지 모든 증거는 저의 결백을 명확히 증명했고 박수아의 배은망덕함과 명예훼손 행위를 증명했습니다. 박수아의 변호사는 실질적인 변론 없이 박수아가 어리고 철이 없어 한순간 정신이 혼미하여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순희 씨의 병세가 위중하니 제가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박수아에게 제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해가 있는지 물었고 박수아는 그저 흘겨울며 말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다 제가 김지은 이모님을 비방하는 학사요. 결국 판사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아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3일 이내에 전국적인 언론 매체,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하여 영향을 없애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요. 동시에 박수아는 제가 10년 동안 후원한 금액 중 일부인 총 1억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요. 이 판결을 듣자 박수아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씨도 기절하여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최후였습니다. 판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판결이 너무나 공정하다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응당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1억 6천만 원의 반환금과
1천만 원의 배상금은 박수아 모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야. 어떻게 갚을지 두고 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수아는 도저히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협상을 시도하며 분할 상환이나 금액 조정을 해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판결했으니 판결대로 이행하세요. 처음에 내 돈을 쓸 때는 오늘을 생각 못했나요? 박수아가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에 최종 징계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학교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수아가 학생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배은망덕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저질러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심의 끝에 박수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모두 서울대학교가 잘했다며 저런 배은망덕한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남아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아의 대학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박수아는 병세가 위중한 박순희 씨를 모시고 그 산골 마을의 낡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후원도 장학금도 대학이 하는 빛나는 후광도 사라지자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순희 씨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매일 약을 먹어야만 버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약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박수아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지만 퇴학당한 대학생으로서 겸변한 경력도 없었기에 육체노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모녀의 식비를 충당할 정도였고 박순희 씨의 병을 치료할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고향 사람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수아가 낡은 옷을 입고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의기양양했던 서울대학교 신입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문 앞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눈빛은 공허하고 매우 가련해 보였습니다. 고향 사람은 제게 박수아가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며 마을에서 자주 울면서 자신이 그때 한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저를 비방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향 사람을 통해 제게 말을 전해달라며 소나 말처럼 이래서라도 꼭 저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회를 주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지금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저의 삶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회사 사업은 이 일 덕분에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많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협력했습니다. 회사 실적은 이전보다 몇 배나 뛰었습니다. 저는 또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감사할 줄 아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날 많은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그 사장님도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아주 잘했어요. 선의를 계속 이어나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사장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선의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제는 후원받는 학생들이 자주 제게 문자와 전화로 공부 상황을 알리며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종종 박수아를 떠올리곤 합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아이는 원래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자신의 배은망덕함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이 일은 또한 제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학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높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높은 학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가졌더라도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더라도
박수와 모녀의 최후가 그 가장 좋은 증명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선의와 끈기 덕분에 마땅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심을 지키고 선의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수와 모녀가 산골 마을로 돌아간 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간간히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박수아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읍내 작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경세가 위중한 박순희 씨를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엉망이 될 정도로 지쳐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박순희 씨의 병은 점점 더 위중해져 결국 침대에서 내려올 기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박수아가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사람을 통해 제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참회에는 참회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정신이 혼미해서 허영심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터무니없이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며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설령 몇백만 원이라도 빌려줘 엄마 병을 치료하게 해준다면 평생을 바쳐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본 후 버렸습니다. 제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은 일단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후원한 것은 감사할 줄 알고 정직하며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그는 굳이 삐뚤어진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그의 참회는 그저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박수아가 엄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안의 유일한 낡은 집마저 팔고 마을에 버려진 외양간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박순희 씨는 결국 추운 겨울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순희 씨가 돌아가실 때 곁에는 박수아 혼자뿐이었다고 합니다. 박수아는 엄마의 시신을 안고 외양간에서 밤새도록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마을 사람들이 듣고도 마음이 섬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해도 엄마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서울대학교에서 퇴학당한 결과도 바꿀 수 없었으며 한때 가졌던 밝은 미래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희 씨 장례를 치른 후 박수아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남부지방의 대도시로 일하러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근처로 돌아가 다시 학교에 다닐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든 저는 그가 평생을 고개 들고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오명은 마치 낙인처럼 그의 몸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 사업이 점점 더 잘 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 공익재단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자주 제게 성적표, 감사편지, 그리고 직접 만든 작은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연이라는 어린 소녀는 그때의 박수아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엄마도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학업을 후원하자 아이는 매번 제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공부 상황을 상세히 알렸고 엄마의 건강 상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 병 상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부러 영상을 주셨어요. 일부러 영상을 찍어 제게 보내왔지고 정많은 엄마 영상을 찍어 영상 속 영과 함께 카메라를 향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학생들을 후원하는 진정한 의미다.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일은 또한 제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의는 선택이지만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량할 수 있지만 사악함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선의가 이용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도울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즉시 손절하여 우리의 선의가 단연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재단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학생들을 후원할 때는 그들의 가정 형편과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품도 가야 한다고요. 한 사람의 인품이야말로 그가 미래에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중에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고 심지어 박수아처럼 삐뚤어진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점점 더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업은 안정적이고 고밑 재단도 수백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가끔 10년 전 급이 오던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가녀린 박사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 아이가 감사할 줄 알았고 제가 준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쯤 그 아이도 아름다운 미래를 가졌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악은 결국 보응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입니다. 박수와 모녀는 그들의 배은망덕함 때문에 비참한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저의 선의와 끈기 덕분에 마땅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심을 지키고 선의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인생의 길 위에서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의해 반작용을 받아 인생의 나락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인과응보입니다. 박순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 2년 동안 저는 박수아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남부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 한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객과 함께 농산물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값싼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한 여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두 손은 비늘과 피로 범벅되어 있었고 동작은 무감각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땀을 닦으려고 고개를 들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제야 그의 얼굴을 들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2년 만에 만난 그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고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눈빛에는 피로와 무감각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의기안양함도 처음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오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삶에 짓눌린 평범한 아줌마 같았고 명문대 신입생의 그림자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손님이 그에게 생선 손질이 너무 느리다며 불친절한 어조로 몇 마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사과할 뿐 얼굴에는 어떤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최후라고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장 상인들을 통해 박수아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난 후 남부 지방의 대도시로 갔는데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배은망덕했던 이야기는 이미 온 인터넷에 퍼져 있었기에 어떤 회사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밑바닥의 육체노동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 접시 나르기, 생선 손질, 채소 판매 등 온갖 힘들고 더러운 일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알아보게 되었고 신분이 드러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버는 돈은 많지 않았고
법원에서 판결한 1억 7천만 원의 배상금을 갚아야 했기에 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또한 박수아의 성격이 점점 더 고립되고 말이 없어졌으며 친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일하는 것 외에는 월세방에 숨어 지내며 유령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상인들에게 불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때 너무 어리석어 한순간 정신이 혼미하여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불평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엉기력으로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 마음에는 한 줄기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알았고 제가 준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엄마도 편안한 노년을 보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는 굳이 가장 어리석은 길을 택했고 결국 자업자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2년 동안의 삶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규모는 점점 더 커져 전국에 여러 지사를 열었고 업계의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의 공익재단도 수천 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고 몇몇 학생들은 이미 졸업하여 제 회사에 입사하여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연이라는 어린 소녀도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일부러 제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서울대학교 교문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이모님, 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지난 세월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꼭 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이모님처럼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되어서 영상 속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그때의 박수아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한 명은 감사할 줄 알아 미래가 밝고 한 명은 은혜를 모르는 탓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품의 차이이고 운명의 차이입니다. 올해 초 저는 정부로부터 자선 기업가 칭호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저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제가 선의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선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공정합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바쁘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재단이 후원하는 학생들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또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길 위에서 더욱 굳건히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가장 순수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와 그의 이야기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도덕 교육 교재에 실어 학생들에게 학력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선악은 결국 보응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입니다. 박수아는 자신의 배은 망덕함 때문에 비참한 대가를 치렀고 그의 인생은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켰기에 마땅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삶은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일은 또한 저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선량한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본심을 지켜야 합니다. 설령 박사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선의의 의미를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의는 결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있거나 돕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선의에는 바닥선이 있어야 하고 좋은 마음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도울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선량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는 결국 따뜻한 물줄기가 되어 당신 자신을 위로하고 당신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의해 반작용을 받아 인생의 나락에서 자신의 잘못을 외롭게 갚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진실한 인과응보이자 가장 공정한 결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할 것입니다.